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인랩스의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기존 영상과 다르게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거래의 신, 혼마, 문해이사 평전, 문해이사 비록 많이 들어보셨죠? 제 영상과 라이브를 꾸준히 시청해 주신 분들이라면 혼마, 문해이사의 이름을 빈번하게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수없이 언급했던 혼마, 문해이사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혼마, 문해이사는 에도 시대 토쿠가와 막부 8대 쇼군인 요시무네 치하 시절에 1717년 대화군위에서 태어났다 합니다. 이 대화군이라는 곳이 현재는 야마가타현 사카타시라고 불리고 쇼나이 지방의 중심 도시이자 이 지역의 유일한 항구인 사카타항이 있는 곳이라고 해요. 사카타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사케다 오법, 사케다 전법 지명에서 따온 걸까요? 궁금해서 구글 지도로 찾아보니까 사카타항 근처는 실제로 꽤 넓은 지역에 논이 펼쳐져 있고 사카타 항구 남쪽으로는 강이 흐릅니다. 실제 고대의 대화국, 현재는 아마가타현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곳에 대화삼산이라는 신사가 진짜 있더라고요. 이 대화국에 모여있는 세 곳의 신성한 산, 하구로산, 갓산, 유도노산 세 곳의 신성한 산이 있고 여기는 순례지로도 유명하다 해요. 일본 전통의 종교라고 하는데 공교롭게도 삼산이고 그러면 삼천도 있을까요? 흥미롭습니다. 흥미로우시다면 구글 지도로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실제 문해이사가 활동한 지역 여기를 따라가면서 지역적 특수성, 환경적 요건, 시대적 요인 등을 고려하면서 공부하시다 보면 저만 재밌나 봅니다. 이 사카타항은 에도 시대에 엄청나게 번영해서 동쪽의 사카이시로 불렸다고 합니다. 이 사카이시는 오사카를 뜻해요. 근데 이 지역 유일의 항구니까 그럴 수 있죠. 동쪽의 오사카. 미리 말씀드리지만 문해이사는 오사카에서 부활합니다. 그리고 문해이사 비록을 마친 뒤에 소개해드리게 될 삼원 금천 비록의 주인공 우시다 겐자부로가 활동했던 곳이 바로 오사카입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두 거래의 신이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으면서 품목 또한 쌀로 같으면서 활동 지역까지 겹칩니다. 여튼 문해이사는 그렇게 에도 시대에 쌀 산지로 유명하면서 지역 유일의 항구가 갖춰져 있으며 곡물 거래소까지 있는 쌀 투자가로서는 최적의 환경인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문해이사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똘똘했는지 신동이라 불릴 만큼 영리하고 성실하기까지 했다 해요. 그런데 출생의 비밀처럼 혼마 가문 그리고 문해이사 자체도 워낙 오래된 얘기라 그런 건지 아니면 적당히 베일에 쌓이게 만든 건지 모르겠으나 문해이사의 일생에 대한 정확한 기록도 특히나 출생과 관련해서는 너무 수수께끼예요. 혼마 가문에서도 진짜 혈통이 뭔지 헷갈린다고 책에는 나옵니다. 그런데 문해이사 아버지는 더 모르겠어요. 문해이사 아버지는 더 수수께끼랍니다. 아무튼 문해이사 본인이나 아버지나 베일에 쌓여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을 때는 나관중 삼국지 마냥 마치 우상화 작업의 일환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했는데 어차피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려니 합시다. 여하간에 문해이사 본인은 가업과 더불어 사는 지역의 특수적 환경으로 인해서 쌀 장수로서 평생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렇게 영특했던 문해이사가 33세, 34세 사이쯤 그쯤에 가게를 경영했다고 해요. 그렇게 경영을 해 나가다가 1754년에 한 3, 4년쯤 운영을 한 거죠. 이때 경영했던 가게가 대리 경영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문해이사가 쫓겨나게 됩니다. 대리 경영이었으니까 원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원래 물려받을 사람이 아들내미인데 수련을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수련이 당연한 거였다고 해요. 근데 이 원래 물려받을 사람 주인집 아들내미와의 대립 때문에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 문해이사가 대리 경영을 한 3, 4년 동안 쌀 투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재산을 좀 많이 불릴 수 있었는데 결국은 아들내미가 물려받으면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다툼으로 인해서 재산을 분배받고는 혼마 가문에서 의절을 당합니다. 일단 한 개 있으니까 재산을 분배받기는 했는데 쫓겨났잖아요. 의절까지 당했어요. 가문에서. 그렇게 문해이사가 멘탈이 나가고 결국 자신을 쫓아낸 가게 주인 아들내미 미스오카에게 복수를 다짐하면서 에도로 떠나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카타항 그쪽에서 있었다가 에도로 가게 되는 거죠. 에도는 도쿄의 옛 지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에도 시대에 에도로 가게 된 겁니다. 지방에서 날고기다가 서울로 상경해가지고 서울에서
정면 승부를 띄운 거죠. 내 기필코 거기서 쌀 투자로 꼭 성공하리라 부푼 꿈을 안고 결사항전의 마음가짐으로 배수의 진을 치고 상경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혜이사가 숏만 치다가 갈립니다. 쌀값은 계속 오르는데 롱을 쳐도 모자랄 판에 숏만 계속 칩니다. 매도만 계속 하는 거죠. 기껏 쇠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돈도 벌어놓고 잘해놨더니 주인 아들내미가 나가리니까 열은 받죠. 근데 거기서 의절까지 당해서 이미 멘탈이 갈렸는데 새로운 곳에서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매매한다고 됩니까 이게? 포모 오고 뇌동매매라 죽어라 했겠죠. 근데 또 이러다 사람까지 팹니다. 쌀가마니 맨날 운반하던 사람이 힘이 좀 장사겠습니까? 상대방 팔가 갈비뼈를 작살내고 관가에 잡혀갔다고 하니까 지금으로 치면 구치소쯤 갔겠죠. 여기서 문혜이사의 아내가 편지로 가게 주인 아들내미 미스오카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남편이 잡혀 들어갔어요. 막 울면서 막 편지로 막 그러겠죠. 결국 미스오카가 결국은 문혜이사도 혼마 가문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운영을 했던 사람이니까 가문의 명예와 신용도 그렇고 문혜이사나 그의 가족들 생계에 관련된 것도 그렇고 뭐 이러쿵 저러쿵 따져보니까 각을 쟀겠죠. 결국 명분이 있다 아닙니까? 구해주러 옵니다. 구치소에 잡혀 들어간 문혜이사를 구해줍니다. 미스오카가 똑똑하죠. 결국 문혜이사가 깽값 물어주고 조용히 해결됐다고 해요. 그렇게 에도에서 도쿄에서 시드 갈리고 참패한 문혜이사가 다시 사카타로 돌아오게 되고 여기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사카타에서 잘 하다가 대화의 덴구라는 별명을 자칭 그러고 다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하다가 쫓겨나서 에도 가가지고 탈탈 털리고 사카타로 다시 와서 여기서 다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이안지라는 절에 주지 스님과 잘 아는 사이였고 그 스님과의 여러 번의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참선을 통해서 번뇌를 버리고 해안을 얻어서 진정한 투자의 신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좌선 수행을 하면서 가부좌 딱 틀고 앉아서 조용히 복기를 해보는 거죠. 왜 내가 숏만 치다 갈렸을까? 추세는 왜 안 봤을까? 왜 못 봤을까? 캔들 차트 왜 만들었지? 캔들 패턴 왜 만들었을까? 왜 시장을 이기려 했을까?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느꼈다고 합니다. 이 니가타야에서 대리 경영을 맡았을 때만 해도 자금의 한계가 없었으니까 돈 잘 벌겠다. 그리고 돈도 많겠다. 손해가 나도 다음 투자에서 만회하면 된다.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는데 에도에서는 쫓겨날 때 받은 분배금 그게 다니까 결국 한정된 자금으로 인한 투자 시드 자체가 적었고 그러니까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랐던 거죠. 그리고 그 운영에 대한 여유 또한 없었다고 해요. 가게 주인 아들내미 미스오카 네가 감히 나를 쫓아내! 그러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고 또 이 미스오카 얘가 문혜이사를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문혜이사가 했던 투자 방식 그러니까 쌀 투자죠. 선물과 현물 이 투자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순조롭게 확장을 막 해나가니까 평판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그걸 본 문혜이사는 초조한 거지 이제 또 질투도 생기고 또 사카타에서 니키타야를 대리 경영할 때 그때는 쌀 투자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입수하기가 쉬워가지고 시세를 읽기가 쉬웠는데 혼마 가문이랑 의절하고 나니까 결국 니키타야와랑 연이 끊긴 후로는 정보를 얻을 길이 없는 거죠. 결국 얻는 정보라고는 풍문뿐이었던 거죠. 여기서 풍문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나만 비밀리에 들은 그 풍문이겠죠. 나 빼고 다 아는데 나 혼자 뒤늦게 알아버린 중요하다는 그 정보, 말도 안 되는 그 정보. 그렇게 문혜이사는 에도에서 탈곡기 돌린 것처럼 탈탈 털렸던 원인을 참선을 통해 분석하고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매매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문혜이사가 고려하게 된 데이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세의 습성을 따진다고 합니다. 날씨와 벼농사의 관계, 그리고 쌀의 작황과 시세의 관계, 그리고 투자 심리, 이거는 뭐 시장의 수급이죠. 그리고 문혜이사가 고안했다고 알려져 있는 캔들 차트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고가 및 저가, 그러니까 즉 시세의 위치를 연구한 데이터, 이것들을 고려하되 결국 이것들을 이 각각의 것들을 따로 볼 게 아니라 하나로 어우러져 봐야 된다. 정리하면 시세는 작황과 재료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 심리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가격의 수준, 그러니까 시세의 위치죠. 위치만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시세는 이 세 가지 요인이 한데 어우러져 결정된다. 즉 삼위일체다 라고 깨달았다 해요. 이걸 깨달은 후에 문혜이사는 진정한 대화의 덴구, 귀신 같은 존재라는 뜻이라 하는데 거래의 신으로 거듭났다고 합니다. 이 문혜이사가 수많은 강연회,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자면 뭐 투자 설명회는 아니고 저희 코인랩스처럼 교육과 같은 형태의 투자
자문. 그렇다고 저희가 롱 쳐라 쇼 쳐라 여기서 살아 막 이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니까. 근데 약간 저희가 공부하는 모임 같은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런 형태였던 것 같아요. 무튼 이런 강연회에서 병법에 관련된 얘기를 종종 했다고 합니다. 그중 문해의사랑 가까운 사람들, 되게 친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문화생들, 그러니까 제자들, 그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이 사람들한텐 손자병법을 꼼꼼히 읽으라고 했다고 해요. 병법을 얘기하면서 인상 깊었던 게 전략과 전술의 차이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전략은 작전입니다. 작전. 시세의 추이를 봐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매수, 매도, 유보 중 뭐가 유리한지 봐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움직임에 대한 이 관점이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시세가 계속 유지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1번과 비슷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기후, 작황 상황, 쌀 도매상의 충미양, 비축한 쌀, 전년도에 뭐 풍년이든 흉년이든 평년작했든 그 비축미가 얼마나 있는지, 그러니까 작년의 상황과 올해의 상황을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기후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날씨에 대한 거, 그리고 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자연재해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즉 추세, 관점, 자금 운용 계획과 같은 대국적인 견지를 가진 종합적 준비 계획이다. 이게 전략이고 이게 작전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술. 그럼 전략이 이거면 전술은 뭐냐? 대처법이다. 전술은 대처법이다. 뭐냐? 익절과 손절매 어디까지 먹을 거냐 내가. 아니면 어디서 후퇴할 거냐. 그다음 두 번째. 평저화와 평고화 중 둘 중에 뭘 선택할 거냐. 그러니까 이 말은 즉 투자 방법의 변화죠. 내가 한번 들어갔는데 여기서 변곡이 올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매도가 나오다가 이제 매수로 추세가 상승으로 변화할 것 같은데, 그럼 여기가 지금 바닥권이라는 판단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나는 평저화를 선택해서 분할 매수로 계속 사 나갈 것이냐, 아니면 평고하여도 좋으니 평단가를 높여도 좋으니 그 평단가를 높였다라는 얘기는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었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평고하니까 쫓아가겠다라는 얘기니까 그 상태에서 분할 매수를 할 건지, 이런 투자 방법에 대한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작전 이후에 세부 전술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리고 세 번째, 차트를 읽는 방법, 그러니까 괴선을 읽는 거, 이걸 전술이라고 얘기했다 해요. 이게 지금 문해이사가 말한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에 빗대서 얘기해 보면 실제로 저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차티스트일 뿐이지 시장 경제 상황에 대한 뭐 거시적 관점이나 정보에는 좀 취약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문해이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는 전략부를 무시하고 전술에 집중한 케이스죠. 근데 이걸 개인적으로는 기술적 분석만 하는 입장에서 차트 자체를 논할 때도 1분봉, 5분봉과 같은 작은 스케일에 대한 그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큰 스케일에서의 분석부터 작은 스케일로의 이동으로 이어지면서 차트를 분석하고 진입부터 뭐 보유한 포지션에 대한 익절과 손절을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과 전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기도 해서 이건 뭐 개인의 해석의 차이 정도라고, 그 정도로도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정신승리를 하고 싶어집니다. 바둑에서는 이런 말도 있다 해요. 눈으로 대국을 보고 손으로는 소국을 본다. 그러니까 큰 그림을 그린 후에 작은 부분에 착수해서 전체적으로는 큰 그림대로 끌고 간다. 이게 바둑의 승리의 비결이다. 제가 정신승리해도 되지 않나. 무튼 문해이사는 대단한 사람이긴 한 것 같아요. 저도 한 사람의 투자가로서 읽으면 읽을수록 문해이사는 완성형이에요. 가히 거래의 신이라 불리울만 한 것 같습니다. 문해이사가 책에 적힌 바로는 51세 때 약 30년에 걸쳐서 본종 막야검이라는 책을 썼다고 해요. 이 문해이사의 문화생들, 제자죠. 젠베와 이소카, 이 양반들이 문해이사의 위협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오래도록 전하기 위해 본종 막야검과 이거랑 함께 문해이사가 남긴 초고들을 모아서 엮은 책이 바로 문해희사 비록, 이것과 혼마 문해이사 상장 삼매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마 문해이사 비록은 혼마 문해이사 유전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자, 그럼 불세출의 비법서, 27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랑받는 일본 양대 투자서 중에 하나, 이 문해이사 비록의 명문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거. 천천히 한 문장씩 적어드리겠습니다. 문해이사 비록 명문. 1번, 매수, 매도, 공히 오늘만큼 좋은 시장은 없다고 생각될 때 3일을 기다려라. 2번, 거래를 서두르지 마라. 3번, 천장과 바닥의 정도를 생각하고 매매해라.
4번 사람들이 서쪽으로 달리면 나는 동쪽을 향해야 기운이 따른다. 5번 바닥부터 오르는 쌀은 몇 개월간 계속 오르는 법이다. 6번 바닥과 천장을 노리고 매매해라. 자, 10사람이 모두 치우쳐 있을 때 반드시 그 반동이 오는 법이다. 8번 하락장일 때는 바닥에서 사지 않으면 이득이 없다. 9번 결코 홧김에 팔고 홧김에 사지 마라. 10번 연중 내내 거래하고 있으면 이윤에서 멀어진다. 11번 마지막입니다. 투자에 확신이 없을 때는 쉬어라. 이 문해이사 명문을 써놓고 이 책의 맨 뒤에 다음과 같은 경계의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건 기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결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선 안 된다. 이는 결코 오직 나 혼자만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다.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쌀 투자로 돈을 버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매매에 뛰어든다면 실수하게 되고 심지어 재산을 모조리 잃게 되어 원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결코 타인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반드시 숨겨라. 여러분도 문해이사 비록의 명문을 천천히 살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혹여 명문과 반대로 하진 않았는지, 전략과 전술의 구분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무 편향된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앞으로의 투자 인생에 있어 오늘의 영상이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마 문해이사 2편은 사케다오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바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